딸 하나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고 치려는 분들처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들 이래요? 제가 옷을 갖춰 입지 못한 부분은 설명드리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상견례가 이렇게 끝나지 않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식은 여전히 우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집안끼리 격이 좀 맞아야죠. 저런 똥차에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와서는 무슨 사돈 맺겠다고 뻔뻔스럽게 굴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치욕과 모욕감을 안겨준 작업복 입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작업복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오만한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양평의 찬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새벽 공기만큼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성식품 그룹 회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준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 서울회의 끝나고 바로 오셨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젯밤 3시에야 집에 도착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당연했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구제역 방역은 하루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소독약통을 들고 축사 곳곳을 돌아다녔죠. 직원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하시는 곳이 어디 있겠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직원들의 속삭임이 준호의 귀에 들렸어요. 그는 속으로 뿌듯해했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대성식품이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독한 냄새였지만 준호에게는 익숙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그의 세심함에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현장형 경영자이십니다.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니까요. 현장을 모르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만 보고 듣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준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진짜를 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현장을 찾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행비서 최 차장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최 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네, 지금 어머니가 응급실이요? 최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예.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차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소 침착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준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어머님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상견례가 있으신데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어머님께서 위험하신데 무슨 상견례가 중요하겠어. 어서 가시게. 준호의 따뜻한 말에 최 차장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뛰어나갔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준호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정장과 구두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깔끔한 정장이 걸려 있었는데 최 차장은 그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준호는 최 차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2시에 강남에서 딸 다혜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최 차장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준호는 목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락커를 열어보니 평상복만 걸려 있었어요.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점퍼만 있었죠. 준호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견례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다혜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긴장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준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상견례에는 맞지 않는 복장이었습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샤워를 마친 그는 그래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되나? 잠깐 망설였지만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딸을 위한 자리인데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사 경차키를 집어들며 준호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남은 일은 김 과장님이 마무리해주게.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하러 올게. 네, 회장님. 상견례 잘 다녀오세요.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준호는 경차에 올랐어요. 평소 타던 고급 세단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는 그저 이동수단일 뿐이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 다혜가 몇 달 전 소개받은 남자는 오민규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요. 다혜는 그 남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준호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평소 결혼 생각을 안 하던 딸이었거든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다혜가 얼마나 설레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새 옷을 사고 미용실도 예약하고 선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버지,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너무 긴장돼요. 며칠 전 다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준호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준호는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목장에서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지금 돌아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상견례에 늦을 게 뻔했죠. 딸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대성식품그룹의 매출 증가 소식이 나왔죠. 준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준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죠. 특히 다혜가 어릴 때는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내 선화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혜는 이해해 줬어요. 커가면서 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죠.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빌딩들이 즐비했죠. 준호의 경차는 그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당을 찾았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이 인상적이었죠.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지만 준호의 차를 보고는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개의치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샤워를 했지만 몸에서 현장에서 배인 냄새로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준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명의 상견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당 세종각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연회실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전통 목재로 짜인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품격을 자아냈죠. 벽면에는 고가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오태식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죠. 값비싼 정장에 금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연회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이런 곳이어야 격에 맞지. 10분 후 그의 오태식이 부인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목걸이며 귀걸이까지 모든 게 반짝였죠. 그녀의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여보, 상대방은 언제 오나요? 벌써 약속 시간인데. 곧 올 거야. 첫 만남이니까 늦지는 않겠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빛콜드체인이라는 냉장물류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거든요. 민규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지를 닮은 준수한 외모에 지적인 인상을 풍겼죠. 아버지,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신부 측이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의 어머니, 지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정확히 2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죠. 그때 연회실 문이 열렸어요. 예비 신부 측 어머니 선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박다혜 어머니입니다. 선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혜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녀는 연분 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아름다운 외모의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다혜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지만 첫 상견례에 늦다니 남자 측 어머니 지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첫인상이 별로였죠. 신부 아버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곧 도착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화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이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쾌함이 드러났어요. 창밖으로 경차 한 대 주차를 했고 다혜 아버지 준호가 내렸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라고 하자 모두 창밖에 다혜 아버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대성축산식품 로고가 박힌 점퍼 차림이었죠.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은 입을 살짝 벌렸어요. 민규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섰어요. 연회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목장에서 급한 상황이 있어서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와서 송구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몸에서 나는 소독약과 목장의 냄새가 연회실 안에 퍼졌죠. 지연이 손수건을 코에 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혐오감이 드러났어요. 목장에서 오셨다고요? 네, 긴급하게 구제역 방역 문제가 있어서요. 신부 아버지 준호의 설명에 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시선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었죠. 이런 자리는 처음 뵙는 양가가 정성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일하시는 옷으로 이렇게 오시니 참 유감입니다. 태식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준호를 축산회사 현장 노동자 판단하고 있었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 고급 식당에서 이런 냄새라니. 아까는 직원분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행동도 과장되어 보였죠.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책임감 있게 일해 오신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민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혜 씨, 감정만으로 할 말은 아니 것 같아요. 저는 다혜 씨가 저희 집 분위기와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민규의 말에 다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무래도 서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규의 마지막 말이 연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선화는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다혜 아버지, 준호만이 침착했습니다. 그는 태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사과도 드렸고 상견례가 이렇게 끝나지 않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상대에게 닿지 못했어요. 태식은 여전히 우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 밀어붙이신다고 해서 다혜가 시집 와서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상견례는 그렇게 차갑게 끝났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자리를 떴어요. 준호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혜는 한정식당 복도에서 멈춰섰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살면서 이렇게 분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선화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선화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야, 울지 마. 아버지가 보시면 더 마음 아파하셔. 하지만 선화 자신도 목소리를 가다듬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당한 모욕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죠.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상황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히려 저런 인품의 집안에 다혜를 시집 보내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입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봤자 딸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다혜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야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차들 사이에 초라하게 서 있는 경차가 보였어요. 대성축산식품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선화가 차에 오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규와의 미래를 꿈꿨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다혜의 마음속에서 민규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선화는 손가락을 꼬며 불안해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주문해둔 것들이 생각났죠. 이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만이 침착했어요. 그는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혜는 현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다혜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준호는 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혜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다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으시게 했으니깐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오늘 너도 그걸 알았잖니? 예.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규의 배신적인 태도가 떠올랐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선화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던 그 순간이 특히 선명했죠. 선화는 찻잔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만큼은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식욕이 없었어요. 밥상이 차려졌지만 모두 젓가락을 들지 못했죠.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회의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준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협력사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최근 식품 안전 문제로 업계가 시끄러워서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죠. 준호는 참석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한빛콜드체인 대표 오태식. 준호의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였다니.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회의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했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대성식품 본사. 서울 중심가에 우뚝 선 35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건물 앞에는 대성식품그룹이라는 금색 간판이 위험 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27층 대회의실에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젯밤 터진 대장균 검출 사건 때문이었죠. 전국 마트에서 대성식품 제품들이 일제히 회수되는 상황이었어요. 언론들은 벌써부터 대기업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태식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는 오늘따라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한빛콜드체인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번 사태가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면 큰일이야. 태식은 옆에 앉은 다른 협력사 대표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더군다나 하청업체를 회의에 본사 회장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20여 명의 협력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태식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9시 정각이었죠. 회의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언제 오나? 벌써 시간이 됐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대성식품 임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죠. 정장에 당당한 자세,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현장 노동자 준호였어요.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대성식품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다른 협력사 대표들도 당황했습니다. 태식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창백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준호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제의 어리숙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러분 모두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위엄있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어제 발생한 대장균 검출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식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했던 거예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의 시선이 태식을 스쳤어요. 순간 태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특히 운송 과정에서의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태식의 회사가 바로 콜드체인 전문 업체였어요. 준호의 말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겨냥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태식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한빛 콜드체인의 책임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에게 집중했죠.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복을 입고 몸에는 목장 냄새가 배어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현장이 없다면 이 회사도 이 산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태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협력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태식은 그걸 알 수 있었죠. 준호는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1시간 후 회의가 끝났어요. 협력사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식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식 앞을 지나갔어요. 잠깐 태식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어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어요. 회의실이 텅 비었어요. 태식 혼자만 남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상견례가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대성식품그룹 회장을 모욕한 것이었어요. 업계에서 가장 큰 손을 적으로 만든 거였죠. 태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한빛콜드 체인이 이제는 위기에 처했어요. 대성식품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1층 로비에 나왔을 때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성식품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어요. 철저한 조사 결과 문제는 협력사 중 하나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밝혀졌죠. 바로 한빛콜드 체인이었습니다. 태식의 회사는 치명타를 입었어요. 대성식품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70% 급감했죠.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태식의 집이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썰렁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곳곳에 보였죠. 지연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몰골이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과 보석들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에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상견례에서 준호를 모욕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어리석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민규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어머니 지연이 뻔뻔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혜와의 어떻게 됐니?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과 다혜의 관계를 회복시켜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민규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자신의 계산적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무렵 준호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다혜가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규의 배신 덕분에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는 3개월 전보다 더욱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요. 선화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예전의 우아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실력으로 밀려난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력 없는 업체가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뿐이었어요.
대성식품 본사에서 준호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외양이 아니라 본질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준호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의 철학이 회사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돌아온 준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다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날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성장한 모습이 기뻤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지. 한편 태식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태식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었어요. 지연도 명품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영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민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사과드리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다시 양평 목장을 찾았어요.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은 3개월 전과 똑같았어요.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직원들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이곳을 잊으면 안 되지. 준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공해도 위기가 와도 현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혜는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이번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전의 경험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거든요. 준호는 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이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양평 하늘을 물들였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그날의 상견례는 모든 이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어요. 준호에게는 더 단단한 신념을, 다혜에게는 성숙함을, 그리고 태식 가족에게는 뼈아픈 깨달음을 주었죠.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희망을 더 멀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